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이명덕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12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세월호 사고 7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분들이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국민의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말 및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장형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영상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형국입니다.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경희 부의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차별과 폭력을 마주한 이들이 있다면 바로 여성장애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정통적인 가부장제에 기인한 여성차별, 사회의 편견에 비롯된 장애인 차별 등 격벽이 쌓인 차별의 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에 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주제로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토론회를 통해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로 조례 제정을 넘어 관련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문경희 부의장님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광역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이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위원인 박근철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책토론회 오늘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우리 부의장님이시죠. 우리 문경희 부의장님께서 직접 또 자장이 되셔서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죠. 장애인 분야에 대한 또 우리 조례를 제정을 위한 기본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이 되고 또 의원이 돼서 뭔가 도민들에게 특히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법과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니 저는 본인의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걸 통해서 만드는 조례가 제일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에 먼저 감사함을 제가 전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오늘 하신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찾아봤더니 그 의무교육하고 그 정규교육에는 배제되어 있다고 하네요. 장애인 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심각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의무나 정규교육은 당연히 누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면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차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소중하고 이걸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담아지고 그래서 조례도 되고 이것이 정책 사업도 또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스스로가 경기도가 먼저 솔선수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토론회는 저희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리고 2018년 이후에 경기도에 10대에 들어와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집행기관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희 의결권을 가진 경기도의회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의 기본 틀이 정책 토론회입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가 100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 문경희 부의장님처럼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집행부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토론회를 하신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의 우리 윤정권 정무수석님이나 그리고 김영철 우리 국장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전하고요. 집행기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 또 스스로가 또 예산 부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 도와주셔서 정책 토론회가 지금까지도 참 20회 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곳곳에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민원도 듣고 또 지역의 어려움도 듣고 그리고 또 하나 상임위 관련되어 있는 이 직능별로 어려운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의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상당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무수석 윤종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문경희 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토론회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근전 대표님 또 참석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제 자료집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 그러면 이제 뭐 시각 장애인, 발달 장애인, 지체 장애인 이런 장애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 왔는데 우리 여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또 성적인 차이로 인해서 더 많은 다중에 이제 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이제 졸업 학력을 가진 분이 67%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이후에 사회 참여나 노동권 여러 가지 기본권에 제약이 되는 이제 원천이 되는데 공공 교육에서도 이렇게 소외받고 있구나 이런 걸 새삼 알게 되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해 전에 우리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치제도 시범제도를 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일반인들과 다른 여러 가지 치료 환경, 여건이 필요한 게 또 장애인들인데 여성분들은 더 많은 또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하루빨리 장애인 주치제도 이런 것이 도입되어서 장애인분들 남성 여성 구분 없이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정책이 하루빨리 좀 실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경기도에서도 임신 장애인 여성 출산 지원 제도 이런 거를 실천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여성 장애인 기본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좋은 대안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내빈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좌석에 앉아주시고 내빈들께서는 토론자들 뒤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의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본격적인 토론은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주제 발표를 해주실 문애준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왕성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백혜련 사단법인 장애여성 네트워크 대표님이십니다. 서혜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님이십니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님이십니다. 오늘 토론회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주제 발표에 이어서 네 분의 토론 후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혜준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님 주제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문혜준 대표입니다. 자료집을 참조해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UN 장애인 권리협약 제정을 위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2006년도에 여성장애인 단독 조항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장애인은 전 생애 주기별로 폭력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성장애인 관련 자체 법률이 없기 때문인데요.
제가 여성장애인 관련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국의 지역을 한번 찾아봤더니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임신출산 양육지원 조례, 장애친화병원 조례 정도가 몇 곳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선택 의정서가 국회에 비준되고 6조의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어서 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촉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여성장애인연대가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 2021년도에 경남 지역에 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오늘 이렇듯 경기도 지역에서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전국 여성장애인들의 염원인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같은 이런 지역의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논의가 전국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단독 법률의 제정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여성장애인 단체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고인이 되신 고 각종숙 의원님께서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여성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굉장히 지금도 각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렇듯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고요. 법안 내용을 보면은 조항들이 총 2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업에서 양육 지원까지, 그리고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명이 지원법이었지만 여성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요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본법의 성격을 지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어 버렸고요. 그렇게 여성장애인 지원법 관련 논의가 시작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복지법,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등 14개의 국내법과 1개의 국제법,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리로서 보는 기본법인데요. 현행 법률 중에서 기본법에 명칭이 붙은 것은 모두 6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의 기본법은 청소년 기본법, 양성평등 기본법 등 6가지 기본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 기본권 관련 법률안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제도의 정비와 급여의 확대에 중점을 둔 법률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의 조항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자료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기본 법안인데요. 장애인 관계에 법령이 담아야 할 철학이라든지 이념,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국내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는 법률안입니다. 여성장애인 관련 규정들은 추상적인 형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은 몇 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에 2개의 법률안에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여성장애인이 처한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 권리 영역별 정책 현황을 저는 살펴보고 싶은데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파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을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2000년 이후에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음에도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상황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장애인 정책에 교육, 복지, 고용, 각종 폭력 예방 등 복합적인 문제로 얽혀 있어서 관계 부처 간의 종합적인 계획과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관계 부처 간의 핑퐁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락되어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장애 관련 정책과 법률에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성인지적 관점에도 여성장애인 단독 법률과 정책이 병행되어야만이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장애 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여성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이렇게 등록된 전체 장애인 등록 현황에서 여성장애인은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남성 장애인보다 16% 정도가 적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건데 왜 이렇게 수치가 여성 장애인 더 낮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차이가 있지 않나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권리 영역적 정책 현황 첫 번째는 여성 장애인의 교육권입니다. 축사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실태조사상 의무교육과 정규교육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런 기본권이기도 한 교육에서의 차별은 삶의 주기별 모든 기회와 선택에 대한 권리를 한정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진입을 차단당하고 빈곤으로 빠지게 하는 구조적 악순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한번 살펴보면요. 2006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의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고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또한 기존 예산을 쪼개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라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장애인복지법과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해서 여성가족부 정책으로 어울림센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차별을 받아온 여성 장애인의 전 생애 주기별 고충 상담을 통해서 사회 참여와 사회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 장애인들의 생활 밀착형 종합 지원을 하는 센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보건복지부의 역량 강화 교육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통폐합되어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 당사자들로서는 어울림센터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여성장애인의 전 생애주기별 고충을 해소할 종합지원센터로 확장되기를 바랬는데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교육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전국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흐름이 학력 보완에서 성인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 지원을 통해서 자립생활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자립이 가능한 남성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커리큘럼 자체도 남성 장애인 관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참여도 당연히 남성 장애인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넘어서는 인권운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타 장애인 평생교육원과 차별화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원이 전국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장애인의 노동권과 소득의 격차입니다. 낮은 학력은 결국 낮은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2014년 실태조사에서 보면 여성장애인의 월 평균 수입이 52만 3천 원에 불과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64만 9,932원이면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장애인과 비교해도 너무나 열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여성 장애인들은 빈곤의 상황에 내몰려 있음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권리 영역별 정책에서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입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가 여성 장애인인데요. 거기에서 건강권과 모성권이 지켜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로 인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부분과 또 만성 질환 관리 그리고 모성 보호 관련 영역에서 보건 의료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건강검진 수급률이 낮은 사회적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2018년도에 국립재활원의 건강검진 수급률 조사표를 보았더니 여성장애인의 수급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복합적인 사회 환경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권리 영역별 차별과 배제는 건강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궁암 검사라든지 유방암 검사 때 휠체어를 저처럼 타고 있는 그런 보호 장구를 사용하는 중증의 여성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물리적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의료 장비가 여성 장애인 몸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여성 질환에 대한 건강 진단과 관리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듯 여성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유병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저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전국 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주요 활동으로 매해 여성장애인 건강검진을 직접적으로 저희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자료집의 사진을 보시면 전남 지부의 사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을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요. 여성장애인 한 분 한 분에게 다 전화를 걸어서 건강 검진에 관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이동을 지원하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문진표 작성이라든지 진료까지 모두 동행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인식 개선의 필요성인데요. 우리나라 여성장애인들의 산부인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의료 장비와 편의시설 부재로 진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장애 친화적 산부인과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라남도가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4곳,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이 2곳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렇듯 장애 친화 병원이 마련이 되었지만 지방 예산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설치되는 그런 한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홈헬퍼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이 또한 서울과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인데요. 여성장애인의 권리 영역별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2021년 제가 현재 시점으로 제가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 성폭력 상담소는 26개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은 10개소, 그 다음에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그룹홈이 부산에 1곳, 목포에 체험홈이 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 너무 심각한데요. 가정폭력 상담소가 전국에 1개고 보호시설, 쉼터가 1개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가 시행되어야 함을 이거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여성장애인 단독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큰데요. 우선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기존의 장애인의 문제를 시혜적 복지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6조에서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들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여성장애인 관련 법으로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몇 조항이 있는데요. 이런 곳의 법률안을 한번 살펴봤더니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항들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프로그램 형식으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 여성의 다양한 기본권 및 사회권들이 국내법에 제대로 그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는 모든 노력에 성별의 관점을 결합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다른 법에 여성장애인 조항이 형식적으로 여기저기 마지 못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지원법으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통일성과 일반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여성장애인에게 맞는 공통적인 요구가 포함된 권리로서 여성장애인 단독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의 다중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데요. 여성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장애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젠더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다중차별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다중차별들은 또 교차해서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관련 단독 법률안의 종합계획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여성장애인의 복지, 교육 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성폭력 예방, 모성보호와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상황 등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중적 차별 구조에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단체 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 규정의 필요성인데요. 여성장애인에 관한 각 통계에서 보듯이 다중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단체 지원과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 단체라 함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인데요. 아까 봤던 다양한 권리 영역별 그 정책 내용을 보다시피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당하는 현실을 볼 때 지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달 체계가 필요한데요. 정부의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서 여성장애인의 상담을 지원을 하고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서 역량 강화 교육, 주거, 의료 지원, 취업 관련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운영비 등이 현실화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그런 인식이 널리 각인되어 있습니다. 정부 또한 언제나 약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고 말을 합니다. 장애인 단체도 남성 위주의 사회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소수 집단으로 대상화하고 성인지 관점의 부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도 여성장애인의 삶은 척박하기만 합니다. 여성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단독 법률이 꼭 제정되길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런 관심과 지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경기도에 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요. 오늘 저의 발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를 해주신 우리 문혜준 대표님께 문혜준 대표님은 경기도의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논의가 전국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으며
여성장애인 단독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성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욱입니다. 오늘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제가 짧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 발제를 해주신 문혜준 그 장애인 연합 대표님의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동의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가장 이 장애인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모성권을 포함한 그리고 이게 이제 폭력으로부터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이 네 가지 문제는 사실 일반 여성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비장애인 여성에게는 사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여성평등 지수가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비장애인조차도 지금 이제 노동권, 그다음에 건강권,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이런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여성장애인만 대상으로 이 기본 조례나 법이 필요한 거지? 기존의 법들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이 여성 장애인의 현실은 이게 너무나 이게 발제자님께서 잘 해주셔서 이 지원이 정말 적절한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그리고 질문하지 않으면 마치 이 당위성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이 지원이 중간에 끊기거나 아니면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저는 일으키기 어렵다라는 좀 전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이제 이 젠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피라미드, 계층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밑에 이제 이건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 흑인들의 인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일 밑에 열악하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열악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색인종, 아시아계 인종의 인권이 그보다 조금 나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고 맨 위에 백인이라는 거죠. 근데 백인도 사실은 가장 이 미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 그 주도적인 어떤 그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려면 그냥 백인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유러피안계 백인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합쳐볼까요? 여기에 여성은 어디쯤 위치하는지 저 파란색이 잘 보여주죠. 흑인 남성 밑에 흑인 여성의 인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처해져 있다라고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유색인 남성 밑에 유색인 여성 그리고 백인 남성 밑에 백인 여성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인종에 따른 차별의 이 계급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장애를 가진 여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백인 남성 그다음에 백인 남성 대 비장애인 그다음에 그 밑에 여성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다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다중적인 아까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그림에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 밑에를 보면 가장 흑인 여성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 중에서도 다시 장애와 비장애로 나눈다면 장애인 여성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그리고 처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그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차별로부터의 그 권익 향상과 보호, 그리고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남성과 다른 생애 주기별 그 큰 일들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되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발제자님 말씀하셨던 교육의 문제죠. 이건 주로 이제 그 사회라기보다는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교육의 문제가 있는
이 생애 주기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상적 차별은 전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특히 이제 정년기가 돼서 가임 여성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될 때 사실 대한민국은 모성에 대해서는 조금 허용적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때만 조금 더 허용적이고 뭔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그런데 이게 독립된 여성으로서는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비차별적이지 못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 폭력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자행되고 있다는 이 특히 이 성폭력의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 여성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이미 다음 토론을 해주실 분이 너무 자세하게 1안과 2안을 다 가지고 나오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한 두 마디만 좀 축약해서 드리면 첫 번째 이게 이제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법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 장애 여성을 넣었을 때에 실패한 사례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이 사례를 갖다 이야기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여기 오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기본법이라고 하는 기본 조례로 가는 게 맞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사례를 보고 그리고 이 처한 환경을 봐서는 기본 조례로 가는 게 맞다. 제가 이제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네 가지 영역에서 여성의 교육권, 그다음에 노동권, 건강권, 그다음에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그다음에 지원센터 설치 뭐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체 지원에 관한 거는 기존의 단체 지원 모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발표해 주신 왕성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님 감사합니다. 왕성옥 위원님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 한 이유로는 여성 장애인은 사회적 최약자이고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기에는 남성 장애인과 다른 생애 주기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피라미드 체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사단법인 장애여성 네트워크 대표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장애여성 네트워크 대표 백혜련입니다. 발제를 문혜준 대표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읽어보다가 토론문을 작성을 하는 와중에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찾아보면서 아마 제가 미처 자료집을 실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지금 장애 여성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앞에 처음에 발의를 할 때 곽정석 의원실에서 발제를 할 때 저희 단체도 같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쌓여진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장애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법률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굳이 단독의 법률 또는 단독의 조례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쪽으로 공격을 굉장히 사실은 많이 당해왔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공격도 당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도 남녀 차별이다라고 하는 공격까지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실제로 장애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을 노력을 해왔습니다. 법률이 제정되고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최소 40년을 지금까지 지내왔는데요. 그 40년 동안의 법률 안에 장애 여성이 있다, 장애 여성에 대한 조항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를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있고 국가가 당연히 기본권으로 기본권으로 이거를 보장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들은 현재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점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것들은 사회적인 요인과 함께 법률적으로 강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이 없어서 못했다라기보다는 그 법률을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지금 마련해야 될 시점이고요. 그것이 시작이 아마도 기본 조례와 함께 단독 법률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2020년도 실질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살펴보면서 장애 여성과 관련된 조항을 봤을 때 장애 여성과 관련된 조항 대부분이 사실 출산이라든가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것만을 봤을 때 전국에 지금 29개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경남의 기본 조례 하나를 제외하고 친화병원 2개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전부 다 출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이렇다라는 것들은 장애 여성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부분들 좀 더 자세한 보고서는 아마도 하반기에 지금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2017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그 전체적으로 기혼 비율이 5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55%의 그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안에서 장애인 남성과 장애 여성이라고 하는 비율로 봤을 때 응답자의 반 정도가 기혼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그 응답자의 반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그 기초 통계를 살펴보면은요. 결혼하기 전에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장애를 가진 비율이 거의 6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80~9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우리가 그 기초 통계에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생애적으로 장애인 비율, 그다음에 장애 여성의 비율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5% 기혼의 비율이라면 이건 역시 이제 그 통계 표본에 의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나머지 50%에 대한 장애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도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비혼이라든가 출산을 경험하지 않는 장애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또한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장애 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가장 원하는 것이 양육과 출산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장애인 실태조사상에서 문항을 구성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합쳐진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이 주장이 되어 왔고 통계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조례들이 그동안 제정되어 왔고 거기에 필요한 정책들이 단편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반대로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장애 여성과 관련된 다른 정책들이라든가 다른 필요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이 충분히 그것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생애 주기별로 장애 여성과 관련된 조사가 그만큼 지금 실태조사가 장애 여성에 맞추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애 남성 또는 가부장적인 부분에 의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장애 여성과 관련된 종합대책 수립이라든가 기관의 설립이 가장 그 기본이 돼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주장을 할 때 또는 몇 년 전 그 여성가족부에서 어울림센터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투쟁 활동도 하기도 했었지만은요. 그럴 때 가장 많이 공격을 했던 것들이 사실상 다른 잡담보다는 장애 남성에 의한 기관들에 의한 항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예산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을 다 살펴봤을 때 채 30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득권과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장애 남성들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절스러운 상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법률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러면은 단독 법률을 요구하는 것들이 장애 여성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장애 여성을 위한 법률만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와야 되는가? 사실
없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 그 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모든 국민들은 여기에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률과 그런 헌법적인 정신과 정책에 의해서 전국이 고르게 발전했다라고 하면은 지역 균등 발전이라든가 하는 특수 법률이라든가 특별법이 존재할 이유가 사실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균등하게 발전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완전하게 해소되는 순간 그 법률들은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은 그 지역 내에서 경기도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하는 지역 내에서 거기에 한정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지원하기에는 사실 조례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는 있지만 없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없는 지역에 사는 장애 여성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종합적인 단독 법률안으로서 사실은 이것들을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장애 여성이 고르게 자신의 생애 주기별을 맞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게 동등한 어떤 그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는 장애 여성과 관련돼 가지고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라는 부분들은 발제해 주신 문혜준 대표님의 글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또 교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거는 순차적으로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이 되어 오면서 장애 여성과 같은 경우에 40대 이후의 비율이 전체의 지금 60%에 육박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를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권이라든가 하는 부분들하고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어서 종합적인 법률 또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이것은 단순히 장애 여성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 국민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장애 여성이 당당하게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하나의 편파적으로 장애 여성만을 지원하는 법률이 아님을 모두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장애 여성이 좀 더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시너지가 되어서 사회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과 다 같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에 지금 와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조금 더 저희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좀 더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사단법인 장애여성 네트워크 대표님,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혜련 대표님은 문혜준 대표님과 같이 의견 주시면서 2020 실태조사, 장애여성 관련 실태조사에서 사실 그 기초 통계를 보면 출산, 양육 관련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되고 지원도 되지만 전생의 주기별 장애 여성의 실태조사는 사실 통계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장애 여성 종합 정책이 필요하고 이 종합적인 정책을 다룰 수 있는 단독 법률안이 결국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토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 서혜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월 18일에 저희 경남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경남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 경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그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서로 공유를 하는 자리가 공유를 하고 나면은 경기도에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에 경남에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었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한 번 더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저희 토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보면은 경남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 과정 토파보기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는 과정에서 보니까는 제가 쟁점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다음에 조율하고 했던 과정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기라는 그거 조금 그거보다는 토파 본다는 거 사사시 한번 보면서 아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저희보다 다른 부분 할 때는 다른 부분이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하는 부분을 했었습니다.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경남도의 문화복지위원회의 김경영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디에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라든지 지원조례 전체적으로 마련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아무 데도 없으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경남에서 한번 해보자. 원래 무식이 용감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그냥 발벗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때까지 해서는 딱 2년이 걸렸는데 지금도 사실 실감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되면은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는 하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 여성장애인의 생활이 당장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든든하다, 뒷배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조례 제정에 필요한 것들 아니면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쟁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첫걸음이 후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서산대사의 말처럼 경남에서의 그 시도가 다음 주자들에게 경험치로 되어 더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조례를 만들고자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1년 안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대충의 시간을 한번 정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회와 경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했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이라든지 여성장애인의 기본 정책, 현실 모든 것은 경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단지 조례안의 형식이 어떻게 되고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왜 이 조례가 필요한 건지, 왜 기본 조례가 아니고 지원 조례를 써야 하는 건지 명칭에서부터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뭔지 아니면 경남에서 왜 이 조례가 필요한 거에 대한 건지 그러려면 경남의 여성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라든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희들은 사실은 많이 시간이 거의 한 6년 동안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그런 준비 작업이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처음에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체 여성장애인 현실에 대한 통계를 모으고 분석하는 큰 틀의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경남의 여성정책도 살펴보았고요. 한 6년 동안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정책 속에서의 여성장애인 정책, 그리고 장애인 정책 속에서 여성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얼마나 차별을 받는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6년 동안 설명을 하고 나니까 장애인 복지과에서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다고 하니까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긍정의 사인이 와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작업이 사실은 제일 먼저 필요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조례를 필요하냐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전에 발제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토론문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여성장애인은 교육권에서 굉장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이하가 7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 교육권에서의 배제는 모든 권리에서 배제가 됩니다. 교육에서 배제되면 노동권에서도 들어갈 수가 없고 노동권에서 배제되고 나면 다시 경제적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엄청납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의 폭력 실태라 여기에 대한 통계를 내고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보호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10년 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성장애인을 왜 여성정책과에서 하느냐, 장애인 복지과에서는 왜 여성인데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여성장애인 문제니까 여성정책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서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경쟁이 아닌 협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남의 여성 장애인 정책은 다른 지역의 여성 장애인 정책보다 참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경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많이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축소되기도 하고 지원되는 것보다는 축소되고 있던 것도 어떤 때 보면은 도지사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남에서 이런 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갖고 여성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걸 명시화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은 사실은 이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경남에서 보면은 경남의 여성장애인 분 중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장애인 분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나는 여성장애인인데 내가 생애 주기에서 겪고 있는 이런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겪고 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자기의 현실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한테 참 많은 공감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성 장애인 기본조례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저희들은 이 필요성에 대한 역설 이 부분에 굉장히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성 발제문이라든지 약간 토론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장애인 관련 지원조례는 여기저기 참 많습니다. 출산조례도 아까 전에 2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 같은 거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출산이나 지원, 출산이나 임신, 양육 이것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육,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다 차별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법 성격의 조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어쨌든 기본은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라는 그 큰 틀, 그 기본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이제는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고민해야 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짚어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했던 것이 모범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했었다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신뢰가, 저희의 이 이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는 사실 당사자들, 특히 조례를 추진하시는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남여성장애인연대라는 단체가 확고하게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었어야 됩니다. 저희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같은 경우에는 발제하신 문혜준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지부입니다. 올해 12월로 지금 20년이 됩니다. 지역에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을 20년 동안이나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추진하고자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여성단체 활동을 30년, 20년 넘게 하시고 이분이 직접 여성장애인 당사자하고 같이 식당에 가셔가지고 몸소 이제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겪으시는 걸 몸소 체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에 언론에 홍보를 하실 때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비장애인 내가 엄청나게 미안하더라. 그래서 여성장애인한테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라든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담당 부서 장애인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장애인 복지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받아주시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라든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 서로 계속 조율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과에서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얼마나 인지를 하느냐 그리고 기본조례 제정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열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례 제정이 참 쉽게 되느냐 아니면 참 갈 길이 험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발제문이나 그다음에 왕승호 의원님의 토론에서도 보듯이 계속 그럽니다. 왜 여성장애인 조례가 필요하느냐. 다른 조례 많이 있는데 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도 다 하는데 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만 다시 필요하느냐. 계속해서 이 질문을 상임위라든지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반복되고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도돌이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겨내야 하는 의원님의 인내심과 투쟁심과
그리고 성인지 관점과 장애인지 관점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와의 주체와의 협력, 이것이 있어야만이 아마 추진하는데 될 것입니다.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 올라가서도 저희 경남의 그 의회 사정상, 의회 구성상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복지국장이 나와서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하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조례는 제정만 들고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셔서 의원님이 그냥 나는 답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다고 그냥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확고하게 이 조례가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 한 번 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를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를 시키느냐 아니면 조례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할 거냐에 대한 거, 이 부분을 주체 간에서 굉장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게 서 있어야 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하면서 조금 저희가 주체에서 양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양보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일단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이 더 나은 것이 나오면 좀 힘들더라도 개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타협을 해 나갔거든요. 그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아까 전에 지금 발제문에서 나왔는데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역할 센터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왜 이것이 필요하냐부터 들어와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2시간 넘게 통화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저희 경남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특수교육, 여성장애인 교육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은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종합지원센터 역할이 아니더라도 특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라도 그럼 마련을 할 수가 있느냐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만큼의 양보가 가능하냐, 얼마만큼의 협의가 가능하냐는 좀 실무적으로 아마 의원님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실무적에서 어디만큼 양보를 가능하느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들었는데 이제 저희 보면은 건강권에 보면 여성장애인 생리대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 안 드는데 복지과에서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개인이 아닌 단체다 지급을 해서 한다는 이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다 논의 과정이 참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논의 과정은 사실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못 봐가지고 명절 전날, 설날 전날까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그렇게 엄청난 논의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례 아니라도 이런 거는 경남에서 사실 이 조례가 조금 그나마 좀 쉽게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었던 게 경상남도 청년 지원 조례가 작년인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경남 청년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니까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는 그나마 조금 쉽게 된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하고 합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홍보 저희 참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기 전에도 우리가 이거가 필요하다는 거는 계속 제가 토론회를 통해 한 6년 가까이 넘게 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도 했고 사후에도 저희 회원들 대상으로는 아까 전에 발제자님 하신 거는 회원 교육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래서 우리가 여성장애인 기본법이 필요하고 기본 조례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알아달라 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나 장애인단체와 수시로 계속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른 반대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냥 잘하고 있다라든지 긍정의 인식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문제이면서 장애인의 문제라는 교차성, 복합차별이라는 이 문제에서 연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김경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신문과 방송, 토론회나 자유발언에서는 14차례 정도 하여튼 시간만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방송이든 어디 기회만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신문에다가 계속해서 기고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저희 그리고 경남여성장애인연대가 16년부터 올 1월까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경남 여성 장애인 정책이라든 경남 여성 정책이라 이 부분에 대한 계속 토론회를 하면서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해서는 저희 경남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저희 경남 여성 장애인 연대가 창원에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는데 광명까지 오면서 오기 전에 발의를 한 김경영 의원님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소회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제 자가격리 중이셔갖고 얼굴로 못 보고 통화를 했는데 의원님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내용은 거의 둘 다 저랑 같이 했던 저희 토론문이랑 거의 비슷해갖고 의원님이 제 토론문 보셨냐고 그냥 그러고 웃었는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가 했었고 그 다음에 주최자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그냥 과연 될 것이냐 말 것인가. 저희는 사실 토론 초안문 보내놓고 나서는 경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의원님이 하셔서 조율을 하면서 저희한테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저희가 다시 의견을 드리고 그러는 과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대와 협력이 필요했었고 그다음 마음이 같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 서로 여기에 대해서 그런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짧게나마 저희 경남여성장애인 기본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사실은 과정은 그렇게 조례하는 세부 내용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소설이나 뭐 제가 여기다 썼다시피 조례나 규칙이 소설이나 시처럼 완전히 창작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걸 한다라든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발의는 안 되지만 여성장애인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걸 넣고 빼고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배경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자 의지를 가진 의원하고 당사자의 의지가 정말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경남여성장애인 기본조례가 저희는 지금 시도하고 어쨌든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성장애인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조례가 기본법의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남에서의 시도와 결실이 경기도의 지금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발판이 되어서 저희보다 좀 더 나아지고 여성장애인의 인권이라든지 권리가 저희보다 좀 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되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의회 협력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 고민해야 되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 복지 과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장애인 복지 과장 허성철입니다. 저희는 그 조례나 이렇게 법이 시행되면 그거를 이제 집행하는 그 기관이다 보니 경기도에서 여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현황 중심으로 그렇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이제 장애인은 57만 1,000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남성이 33만 9천 명, 그 다음에 여성이 23만 1,00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성 23만 1,000명 중에서 심한 여성 장애인이 8만 5천 명을 해서 한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한 14만 6천 명 되어서 63%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여자 장애인 중에서 지체가 한 10만 6천 명이고, 그 다음에 청각이 3만 6천 명, 그 다음에 뇌병변이 2만 3천 명, 그 다음에 시각 여성 장애인이 2만 1천 명 순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여성 장애인이라면 다 이제 앞에서 이제 뭐 발제하시거나 토론하시면서 했던 거 중복된 얘기인데, 여성이라는 것과 또 장애인이라는 이런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회적 편견도 또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다른 남성 장애인들보다 더 심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사회 활동이 더 위축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자존감이 저하되는 이런 실정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은 지금 뭐 장애인법제법이라든가 뭐 여기에 보면 여성 장애인의 이제 인권 보호라는 그런 규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제 여성 장애인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에서 이제 사업을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의 15조에 보면 그 이제 여성 장애인의 위원을 인권증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10명이 있는데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분의 4는 여성 장애인으로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성 장애인을 그 4번 위촉을 해서 세 번 지금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 이런 법규나 이제 그 장애인 관련 조례의 근거를 위해서 이제 도에서 여성 장애인의 지원은 한 총 예산은 사실은 좀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한 산모 육아 지원이라도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한 2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출산이나 교육 지원건이 이제 2개 합쳐가지고 이제 5억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예, 출산 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라 어느 타 시도나 똑같이 이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 비용을 해서 한 276명을 이제 지원했고요. 그 최저 한 70만 원에서부터 한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시군에서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주시가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지원은 이제 사례 관리 해서 한 102명, 그다음에 용량과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요가라든가 컴퓨터, 뭐 자전보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용량과 교육에 한 1,448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자체 사업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맞춤형 도움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자녀가 이제 36개월 이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양육 도우미, 양육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이세라든가 이유식 관리, 학습 지도 등 뭐 이런 데 필요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이게 이제 그 의회에서 이렇게 좀 또 예산을 또 세워 주셔 가지고 한 28억 2,9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그 산모 지원이라든가 유어 지원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여성 단체가 이제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경기도 단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단체에 비해서 참 취약합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가봤는데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줄 때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이런 그 공모 사업을 했어요. 공모 사업 했는데도 이게 지금 지원을 이게 하실 그 조력자 이런 분들이 좀 없어서 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다른 단체보다는 여성 단체 여기가 좀 더 지원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도 장애인 정책이라 가지고 기본 계획이라 가지고 5년마다 이제 계획 수립하겠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복지부에 이제 기준 연도와 맞추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를 뭔가 물어봤더니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물어봤더니 활동 보조인이다. 그게 이제 18.2%가 됐고요. 그다음에 양육 지원 그게 16.7%, 임신이나 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이 15.2%, 출산 비용 지원이 이제 9.1% 수준으로 나타났고 여성 장애인으로서 가장 어려웠다고 이렇게 응답한 설문조사를 응답했는데 사회의 편견과 무시가 가장 좀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교제, 경제적 자립, 뭐 임시 출산 등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이제 출산과 그 양육 지원, 그다음에 그 교육 지원,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도우미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학대를 받은 장애인이 있으면은 그 이제 쉼터를 4군데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3군데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남쪽에 2개, 그다음에 이제 그 북쪽에는 저기 한수 이북에 의정부에 이제 한 대가 있는데 그 한쪽에는 지금 여성 장애인이만 지금 거기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4명이 있는데 그 앞으로는 여기를 그 아동, 이게 여성의 아동이 이제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지난 회기 때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여성 장애인에 대한 여성 아동 장애인 학대를 받을 때에 그런 이제 문제점도 제기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거를 그 아동 보호 전문기관 거기서 법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거기가 보내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우리가 같이 그 있는 게 이제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판단을 해보면 그 서로 사실 핑퐁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니네가 받냐 우리가 받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뭐 저쪽에서 그냥 뭐 이렇게 그 뭐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 장애인과에서 여성 장애인이 있는 데서 그러면 여성 아동도 같이 돌보면 좋겠다는 그렇게 이제 그 결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북부에 있는 쉼터를 여성 장애인 전용으로 아동까지 포함하는 나이 불문하고 그렇게 이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할 게 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어떤 그 장애인이 성별 구분 없이 장애인에게 이 사업이 정말 이로우냐, 뭐 안 좋으냐, 뭐 어느 정도냐 이 정도를 따져봐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장애인 쪽에서는 좀 소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장애인 정책 기본 계획에 있어서도 여성 장애인 쪽 파트에는 거의 좀 사업이 없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조례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제정되든 간에 조례를 안에 보면 여성 정책에 대해서 장애인 여성 정책에 대해서 별도의 장을 뭐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로드맵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성철 과장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허성철 과장님은 경기도의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좌장으로서 사실은 오늘 그 토론 발표 후에 질의응답할 때 이것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이 책자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조례를 좀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 당사자인 여성장애인 단체분들께서는 기본 조례나 여성장애인 기본법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다르게 경상남도에는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가 없습니다. 근데 경기도에는 2020년도에 경기도 장애인 기본 조례가 있는 거예요.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을 다 함께 묶어서 전체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가 있어서 이걸 또 여성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오늘을 한번 다양한 토론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조례에 하나 있고 그 뒤에 책자의 뒤에 보면요. 그래서 책자에 요걸 좀 실어 두었어요. 일환으로는 경기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우리 경남처럼 한번 이렇게 추진해 보는 것이냐. 우리 경기도는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안을 하나 넣어봤고요. 이안으로는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기본 조례는 그 법도 기본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그런 그 특별법 우선 조례 시행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례도 기본 조례보다는 그 해당되는 지원 조례안으로 더 가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안도 저희가 이렇게 좀
이 자리에서 던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바로 주시기는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다양한 의견 속에서 요 안도 조례안의 의견도 한번 주실 수 있으면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토론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 거 맞죠? 혹시 뭐 질이 들어온 거 있어요? 네, 아직까지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4월 20일이 우리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때 맞춰서 이제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차원에서 저희가 이 토론회를 이 4월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론해 주신 분들의 의견 나눔을 서로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혹시 상호 토론 중에 질의응답 하실 우리 토론자님 계실까요? 네. 우리 그러면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반드시 기본 조례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담기가 정말 어려웠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서혜정 대표님 잠깐 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를 지금 대충 훑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성장애인 기본, 저희 경남은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하고 보면서 어쨌든 일단은 구석구석에 여성장애인 그러니까 빠져있던 그냥 일반의 이 기본 조례라든 여기서는 그냥 빠져있던 여성장애인 분야라든 이 분야를 지금 하나씩 지금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훑어봐야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를 추진을 하게 됐던 게 여성장애인 관련 지원 조례가 출산 조례뿐이 없었습니다. 출산 지원도 그 당시 작년까지만 해도 거창군이라든지 군하고 경상남도 전체에서 2군데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원 조례가. 그리고 고용 관련은 그냥 여성 장애인도 고용에서는 뭐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고용 촉진 관련 그게 여성 장애인 조항이 딱 그렇게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거, 과연 여성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그냥 그나마 있는 걸 가지고 하고 다른 데 보니까 그나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친화병원도 있고 출산 지원도 꽤 많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여성장애인 전용 산부인과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저희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던 여성장애인 전용 산부인과도 이용 적게 한다는 이유로 폐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도 열악해갖고 이래가지고는 저희가 못 살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여튼 여성장애인 관련한 모든 걸 하나를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이제 이런 마음에서 저희들은 정말 절박한 마음에서 이 조례를 추진을 했었고 이렇게 만들어냈었거든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앞에서 조금 보면서 하니까 11조 같은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이게 그냥 확실하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22조도 지금 여성장애인 교육, 출산 지원 여기에 대한 사회 참여 지원이라든 이런 게 지금 복지 기본 조례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도 한번 고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또 조금 입장이 다르고 아마 아침에 저희 김경정 의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남하고는 의원님들이나 의원 수준이라든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을 하면은 더 좋은 거라든지 더 여성 장애인에게 필요한 게 더 많은 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했는데 이 기본 조례를 보니까는 저희 경남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성 장애인 분야가 많이 들어있어서 한 번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 저 지금 짧게 본 소감입니다. 예. 네네 대표님 네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사실은 이거 제가 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화두를 시발점에 할 때 좀 던졌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시상식 요거 준비를 좀 안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보면 저희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안에 좀 듬성듬성 디테일하게 넣어놓진 않았지만 장애인을
하나의 이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대상으로서 우리 기본 조례는 갖춰져 있다. 그럼에도 여성만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원 정책이나 기본 정책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생애 주기별 여성 장애인 어떻게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용구미 실태 조사를 특별히 좀 넣었고요. 왜냐하면 또 모성권, 뭐 교육권, 고용권 관련해서 다양한 것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 안에 한번 넣어뒀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조례 자체가 나뉘어지면 어쩐지 조금 좀 분화되는 또 서로 대립되는 이런 것도 뉘앙스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2개의 안으로 저희가 마련해봤는데 아마도 빠진 사항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원 계획 수립에도 디테일하게 그와 같은 사항을 아까 발제해서 다 해주셨던 또는 토론에서 해주셨던 내용들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성권 보호와 보육 지원 또 건강권 보호 등등에 대해서도 다 넣어두었고요. 또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도 다 넣어두었는데 그것이 기본 조례에는 그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넣어봤고요. 그 지원 조례에서는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1, 2, 3 안에 그런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도 기본 조례로 가면 더 꼼꼼하게 더 기본적으로 해야 될 파트들을 많이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고 저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중복성이 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하기는 그렇겠지만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성옥 의원님. 네. 네. 왕성옥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기본 조례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때는 사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성 장애인 관련해서 이제 보여지는 게 아까 우리 말씀하신 11조, 그다음에 22조, 그다음에 이제 24조에 이 기본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빠진 게 딱 2가지인데 하나는 재난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정된 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빠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성장애인 지원센터 요 2개가 빠져 있는 거죠. 이 조례에서는. 그러면 하나는 이거를 전면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특별 조항을 저는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되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특별히 조항을 넣어줘서 이거를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여성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이나 여러 가지 목표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안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2번째 안은 기본이라는 말을 빼고 지금 우리 문경희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 조례로 저는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애인 조례 기본 조례가 있지만 발달 장애인 그다음에 청각 장애인 이렇게 장애 유형별로 저희 조례가 또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모든 장애를 일괄적으로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그다음에 이 기본 조례에서 빠져 있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원 조례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중복도 조금 이렇게 완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2번째도 저는 좀 현실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왕성호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가 있는 바탕하에서는 여성 장애인 지원 조례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처음에는 기본 조례였지만 그건 우리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땐 그렇지만 장애인의 전반적인 기본 조례에 잘 많이 담겨져 있지만 디테일한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이 조금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성 장애인 지원 조례로 하면서 여성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로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인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우리 예. 사실 기본 조례나 지원 조례나 만약에 저희 장애 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조례 아니든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조금 이제 원론적인 문제인데요. 사실상 장애인복지법에서 그렇고 지금 뭐 준비되고 있는 권리보장법도 그렇고 장애 여성 조항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40년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전에도 했었고 지금 준비된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각각의 지금 기본 조례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에서 각각의 사항들이 장애 여성과에게도 지금 장애 남성과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특별 조항이라든가 그걸 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금 지원 조례나 기본 조례나 또는 단독 법률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좀 더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양쪽 조항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기본 조례 안에서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 물론 이제 다른 조항에서 있지만은 장애 여성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선 이걸 어떻게 지키도록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조항을 어떻게 삽입하느냐 또는 그걸 가지고서는 장애 여성 기본 조례 또는 지원 조례를 그 안에다 어떻게 이걸 녹여내느냐가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원이나 기본이나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방법은 같이 고민을 해보기는 하겠지만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또는 현재와 같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 기본 조례가 좀 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더 든든한 어떤 현실적인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잘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아까 서혜정 경남 여성장애인연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하려 하냐. 근데 이제 경기도는 사실은 지금 이제 보면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가 이제는 아예 있는 거예요. 그보다는 훨씬 저항이 클 것이다. 기본 조례가 없는 곳에서도 이 왜 여성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기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몇 년이 걸렸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있어요. 큰 틀에서는. 그러면 그러면 여성 장애인은 따로 떨어져서 나가서 별도의 기본 조례를 만드냐? 근데 여기 안에서 담을 수 없는 것들. 근데 꼭 보장은 강제거나 아니면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면 그 시스템으로 또 가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혜준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 조례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더 보완을 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몇 개 조항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서희정 대표님이던 그 기본 조례안으로 갔을 때의 그런 부딪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최대한 일안에서 주신 내용들을 지원 조례안에다 더 풍성하게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백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네네. 네, 우리 왕송옥 의원님 말씀해 네. 주세요. 일단은 그 기본 조례 안에 이렇게 조문을 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4장의 장애인 정책 기본 계획 수립 24조에 그 2항에 1호 다음에 2호를 더 넣어서 그 이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수립 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그 별도로 작성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문을 좀 넣어주면 이게 이제 완성된 조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거를 의무사항으로 넣어주면 이게 이제 여성 장애인에 대한 그 장애 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 시 반영이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이게 5년은 사실 너무 멀어요. 요즘에는 복지 계획을 다 3년 단위로 하거든요. 이것도 이번 개정할 때에 아예 3년으로 해서 예, 이렇게 좀 각각 하는 걸로 하면,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이런 특별 조항을 필요하면 좀 두세 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개정을 통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빠진 것들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조례로 예,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오히려 완벽해지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왕성호 의원님 역시 그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애인 복지 기본 조례에는 기본 조례대로 좀 강화를 시켜서 정말 기본 조례가 다 품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 남성을, 그리고 대신에 거기서 거기는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기본 조례라는 건 품는 거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는 여성 장애인 지원 조례 안에 꼼꼼히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사항은 그렇게 넣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라는 아닌데, 저는 요 말씀하신 게 상당히 와닿거든요. 우리 여기 토론 하셨던 우리 토론자분들과 우리 발제하셨던 우리 문혜주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 우리 왕성호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하게 좀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만약 그러면 저희 의회가 그렇게 한번 담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지금 보면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 기본조례가 있다는 거 다들 몰랐다가 지금 보면서 네, 네. 굉장하다는 거 한번 놀랬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방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에게 뭐가 어떻게 필요하다는 조항이 금방 지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을 조례에 넣고 조례에서 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다시 지원 조례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저는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아유, 같습니다. 예, 그렇죠. 공감하시는 거죠. 예.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경기도 의회 자랑이 아니고 우리 왕성호 의원님 자랑을 좀 해드리면, 성인지와 관련해서 상당한 전문가 수준의 예, 성평등 그 양성 과정 이런 쪽에서도 계셨죠. 이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 활동도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 또 거의 전문가시고 관련되는 그 내용의 학과에 아마 박사 과정도 마치셨죠. 아무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마도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근데 한 분이 조례를 다 결정하지는 않아요. 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말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또 다양한 목소리 함께 잘 들어서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옆에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셨는데, 경기도가 이런 정책이 좀 가능할지에 대해서 아예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뭘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왕성호 위원님이 저 장애인 정책 기본 계획이 저 3년이라 썼다는 그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5년이라는 이유는 이제 그 복지부에서 그 장애인 정책 기본 계획이 있어요. 그게 5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3년이란다면은 좀 중앙 계획하고 좀 연동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지금 어느 조례라든 간에 시행에서의 문제지, 사실은 뭐 조례가 잘 갖춰져 있어 천주가 있으면 더 좋지만은, 그래도 그 시행에 있을 때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안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하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방은 주민 밀착형 그런 행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선언적 의미보다는 그 실질적으로 사업하기에 가까운 그 밀착형 그 조례가 그 현실성 있게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를 거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우리가 이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좀 일부 그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의 그런 이념적 그런 조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국가에서 좀 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방에서는 좀 이안이로 그 지원 조례하는 게 좀 작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중앙 계획에 그 실태 조사가 5년이라고 해서 중앙 걸 그대로 따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 장애인 실태 조사를 5년으로 한다라는 거는 지금 바뀌었나요? 기본 계획은 5년으로 하고
실태 조사는 3년, 기본 계획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실태 조사할 때 조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전반적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중앙에 이러니까 우리 중앙보다는 우리 지방에서는 중앙하고 같은 사이클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지방자치의 이점이 중앙보다 근거리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빨리빨리 빠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방자치의 목적이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원래 과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 또 다른 말씀 해주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요 조례의 방향성만 잘 설정이 되면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문혜준 대표님 이하 토론자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되도록이면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도가 좀 앞서가는 경기도민들이 다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또 혹시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래요? 네. 네네. 지금까지 문혜준 대표님 발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 분의 토론자 분들의 토론 그리고 우리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과장님의 다양한 정책 말씀 그리고 조례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저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서 미처 말씀하지 못하셨던 내용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함께 당사자분들과 소통하고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토론회의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함께 토론회에 참석하신 우리 발제자 선생님 또 토론자분들 우리 허성철 과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